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 수업은 특별 수강생이 나와주셨어요. 이선영 MBC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한번 프로파일러 수업에 오셨었는데 네, 맞아요. 네, 당시에 대학원에서 형사사법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벌써 5학기 중에 3학기를 이수하고 이제 4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다? 네, 다 줌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수업은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고 아시죠, 표디는? 네, 잘 알죠. 이게 단군 이래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이어서 네.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관련된 그런 보도 내용부터 좀 듣고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네. 1982년 5월 기자들이 대법원으로 몰려들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여인이 호승줄에 묶인 채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검찰에 송치돼 온 여인은 기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영자였다. 검찰은 이철희 장영자 부부에 대하여 사기죄를 추가 입건하고 이화 80만 불을 비롯하여 폐물 등 1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습니다. 장영자가 14개월 동안 만진 돈은 7,111억 원. 그중 이들 부부가 생활비로 쓴 돈은 한 달 평균 3억 5천만 원이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국민들의 숫자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네, 장영자 이철희 부부 사기 사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큰 사건인데 우리 세대는 이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군요. 사실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예. 장영자 씨라는 인물을 예. 최근에 뉴스에서 언뜻 본 것 같기도 싶고 그렇게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갔었지 이렇게 자세하게는 살펴볼 기회가 없었는데 네. 이거 조금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장영자 씨는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의 작은 아버지인 이규광의 처제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순자 씨 입장에서 작은 엄마의 동생. 그렇죠. 그렇죠. 예. 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장영자 씨의 남편이 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이철희 씨 권력 실세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당시 이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네.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사기를 치겠냐 하면서 접근을 해서 대신 이제 빌려준 돈의 2배에서 9배까지 정말 크게 불려서 이자와 네.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약속 어음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또다시 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유통을 해서 현금으로 자기들은 이득을 챙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현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다른 기업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재산을 증식을 했는데요. 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복잡하죠. 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급할 때 빌려줬으니까 어음을 200만 원 써줘 해서 2배짜리 어음을 받아서 네. 시장에 180만 원에 이걸 할인을 해서 팔고 이건 안 팔기로 약속하고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담보로 받아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나 믿잖아. 나 권력자의 친척이야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걸 실제로는 팔아서 돈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시장에 한 180 정도에 팔면 8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시킨 어음이 80년대 초 당시 돈으로 무려 7천억 원 규모였다고 하고 지금도 큰데. 네. 네. 그리고 이익은 1,000억 원이 넘게 남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어음을 막 발행하면 중간에 한 기업만 망해도
그냥 와장창 다 같이 망하는 도미노 거잖아요. 현상처럼. 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한 이제 기업이 부도를 내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된 은행의 은행장이라든지 기업체 간부라든지 수십 명이 이제 구속되고 네. 장영자 이철희 부부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가석방으로 중간에 풀려나긴 했는데 장영자 씨는 다른 유사한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네. 총 4번이나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사기를 계속 반복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좀 황당한 게 사기잖아요. 네. 장영자 씨는 경제를 몰라서 그런다. 경제는 유통이다. 나는 유통을 시킨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 지금도 나는 전두환 정권의 희생양이다. 사람들이 전두환을 미워하니까 나까지 이렇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양 삼았다. 네. 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철없는 어른 증후군입니다. 철없는 어른 증후군. 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럼 이게 정신과에서요. 버릇없는 어른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어로 spoiled adult syndrome이라고 하거든요. 스포일. 예, 요게 이제 사실은 어린이들 정말 떼쓰고 말 안 듣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린이들 있잖아요. 네. 그들을 우리가 이제 버릇없는 어린이, 철없는 어린이 네. 증후군이라고 부르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어른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철희 장영자가 철없이 장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한 수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은 누구나가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권력자의 친인척이고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이 이철희 씨는 육사를 나와서 군 장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신뢰를 바탕 삼아서 어음을 10배, 9배씩 받아서 챙기고는 대출을 잘해주겠다라고 하고 그걸 유통시켜서 큰 돈을 빼돌렸단 말이죠. 네. 이건 들킬 수밖에 없고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수없이 많은 회사들을 부도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정도거든요. 네. 그 이면에 있는 이들의 심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말. 이건 철없는 어른 증후군밖에 없다. 지금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철없는 어른 증후군이라는 말에 네. 제 궁금증이 좀 녹아있긴 한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보자면 그러시죠. 그 장영자 씨가 경제는 유통이다.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경제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어떠한 죄책감이나 뭐 잘못에 대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심리인가요? 만약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장영자가 그런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남아요. 다른 그의 일생 전반을 거쳐서 보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속으로는 잘못된 걸 알고 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그런 반성의 의식도 갖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은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냥 범죄자. 예, 이런 그 돈을 위해서 남을 속인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대학 때 메이퀸, 늘 뭐 예쁘다, 여왕이다 또는 잘 나간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자신의 존재를 결코 훼손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차라리 처음에 잘못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형기를 살고 나와서는 제2, 제3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주위에 도울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경제는 유통이다. 흐르는 물과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중간에 이걸 수사하고 회방을 놨느냐. 그냥 놔뒀으면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약속어음을 준 그 기업들이 모를 사이에 내가 돈을 다 회복을 해서 네. 어음을 도로 돌려줬을 것이다. 찾아서. 그런데 그 전에 충분한 그 수익을 거두고 성공하기 전에 이렇게 수사를 하고 법을 적용해대니 이런 꼴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나와서도 이번에는 꼭 성공한 걸 보여줄 거야.
두 번, 세 번, 네 번 사기가 똑같은 방식이 계속된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점이 또 장영자 씨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신군부의 권력 쟁취 과정에서 자기가 희생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연관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시기를 잘못 수사 개입을 해서 내가 예. 이렇게 희생됐다라는 논리잖아요.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비교적 최근에 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바로 그 부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왜 중간에 수사를 했느냐? 그냥 놔둬도 됐을 텐데 그 이유가 자기는 합리적으로 자기가 납득할 수 있고 남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권력형 그런 개입이고 자신을 이 전두환 정권의 어떤 실정에 대한 하도 비판이 비등하고 군사 독재했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고문했죠. 불법적으로 잡아갔죠.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그런 살인 학살 저질렀죠. 이런 부분들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청소를 하고 자기 정화를 했다라고 하려고 이렇게 나를 희생양 삼은 거다. 나를 이용한 그래서 거다. 억지로 수사를 하게 만들고 검찰을 동원해서 나를 이렇게 희생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도 마음이 편해지고 남들도 그걸 믿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죠. 어떻게 보면 이 장영자 씨의 요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는 게 재심인 것 같거든요. 네. 장영자 씨가 계속해서 이미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재심으로 결과가 달라질까요? 재심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재심이란 게 그동안 정말 억울한 분들 네. 자신의 부친에 대한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기소되고 유죄 판결 받은 분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런 분이 계속 재심 요청을 하지만 우리 법은요 원심 판결의 문제를 인식할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심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어음받고 이 범죄수법 다 드러났고 본인도 인정했고 다만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거든요. 네. 자기는 이것이 좋은 의도로 유통시켜서 나중에 결국은 어음 되돌려주고 그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했지 그걸 중간에 막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법에서도 재심의 사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기만의 주관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네. 재심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영자 씨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82년도 사건인데 네. 94년에는 140억 사기로 4년을 복역하고 예, 뭐 2000년에는 국권 화폐 사기로 또 복역을 하고 예,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 사기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네, 도대체 계속 감옥에 가는데 네. 왜 사기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죠. 이런 범죄를 수법 범죄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기 사건, 소매치기 또는 뭐 금고 털이 네. 이런 경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훈련받고 경험해보고 실패하고 습득한 기술이 있어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교도소 들어갈 때는 다시는 안 해라고 본인 스스로가 뭐 각오를 다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출소하고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 찾기 어렵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수입을 얻기 어렵죠.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죠. 전과자라는 차별당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형 씨가 바로 그랬던 경우죠.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들어갔는데 복역하다가 이제 개과천선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그를 고문으로까지 채용을 했어요. 야. 이런 우리 사회에 도둑이 오히려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회가 부여한 이 천금의 기회를 결국은 날려버렸죠. 다시 도둑질을 하게 돼요. 이게 그렇군요. 수법 범죄의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 심리적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죠. 본인이 자꾸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으니까 이번엔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그게 결국 이렇게 계속된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퓨디와 함께 장영자 이철이 사건 짚어봤는데 네.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었네요, 정말. 그러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다른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이선영 MBC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